사연 이주. 안녕하세요. 사연에 귀 기울이는 여자, 사연 부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평생 기관 팔자를 짊어지고 살았던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벌써 제 나이가 62이 되었네요. 고되고 기구한 인생 60을 넘기고 제 인생에도 볕이 들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생후 50일쯤 되었을 때 사고가 나셨다고 합니다. 충남 논산이 고향이시던 저희 어머니는 집안끼리 혼인으로 대전에 있는 땅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셨대요. 땅뿐 아니라 딸이 5이나 있는 딸 부잣집이어서 시집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낮에는 서럽고 밤에는 위로받는 소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하시고 계셨다는데 마침 시골에도 기계화 바람이 불고 동네에서 제일 유지였던 저희 집에 제일 먼저 경운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시승식을 하던 날 지금처럼 잘 정돈되어 있는 논길이 아니라 좁고 울퉁불퉁한 논길을 달리던 경운기가 중심을 잃고 논에 굴러 떨어져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장손을 잃은 친가 어른들은 그 모든 원흉이 저희 어머니와 저 때문이라고. 저런 재수없는 년이 지서방 잡아먹었네. 박복한 딸년이 태어나 지혜비를 죽였네. 온갖 모진 말들과 구박을 퍼붓더니 결국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도 안 돼서 저와 어머니를 쫓아내셨대요.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빚덩이인 저를 안고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보수적인 친정은 소박맞은 딸을 보살펴주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에서는 읍내에 있는 어머니 외삼촌 댁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 어머니와 저를 보내버리셨다고 하더군요. 읍내에서 방앗간을 하던 외삼촌 댁에서 갓난 저를 업고 일을 도와드리며 밥이라도 얻어먹는 걸 다행이다 생각하시던 어머니는 제가 2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 외삼촌의 소개로 장날마다 마을에 들르던 떠돌이 사진사와 재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 기억에 남은 유일한 아버지셨지만 저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 혼자 유별나게 억울하지만은 않네요. 어머니는 재혼 후 바로 첫 아들을 낳으셨고 그 밑으로 줄줄이 딸, 아들, 딸, 아들 6을 더 낳으셨어요. 없는 살림에 7이나 되는 아이들은 먹이기 버거운 식충이들이었고 한꺼번에 깨물기도 힘든 7손가락은 당연히 더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중 저랑 셋째인 여동생은 돈 벌어서 남동생들 학비 대주라고 일찌감치 서울에 있는 이모 댁에 보내졌습니다. 제가 17이 되었을 때 그리고 3년 후 동생이 17이 되었을 때였지요. 그러고 보니 제 여동생의 팔자도 참 구구절절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사연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중학교만 간신히 마치고 셋째 이모가 운영하는 서울의 양장점에 일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이모 댁에서 밤낮 없이 재봉일, 허드렛일을 하며 지냈고 고등학교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여자가 고등학교는 가서 뭐해? 1시간이라도 기술 제대로 배우는 게 남는 거야. 이모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양장에 필요한 재단 기술은 안 가르쳐 주시고 재봉일 뒤치다거리만 시키셨죠. 그리고 월급도 이 핑계에 저 핑계로 떼어먹기 일쑤였어요. 제 뒤를 따라 올라온 동생과 부둥켜 안고
차디찬 뒷방에서 서러움과 외로움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재봉 기술이라도 배워놓자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기술이 늘어가면서 혼나더라도 할 말은 하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니만 믿고 있는 여동생이 저랑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둘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동생과 제 월급은 제대로 달라고 요구했고 그로부터 2년 정도는 집에 돈을 보내드리면서도 조금씩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21. 이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고 재봉질하는 여자애가 아니라 아가씨로 살고 싶은 욕구도 생기더군요. 여전히 밤낮 없이 일하는 생활이었지만 남는 천조가리를 모아 동생과 새 옷도 해입고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모가 매장에 새 재단사를 고용했는데 여자들만 있는 곳에 남자 재단사를 고용하니 그 분위기가 참 묘해졌습니다. 훤칠하니 말끔하게 잘생긴 남자 재단사가 있으니 저와 제 동생을 제외한 5명의 여직원들은 매일 오치장과 짙은 화장,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줄곧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정중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남자. 같은 직장에서 일하니 어떤 사람인지도 훤히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줄곧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니 설레지 않을 수가 있나요? 부모정 제대로 못 받고 일찍부터 타지에서 일만 하다 보니 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신랑이 재단사고 제가 재봉사이니 나중에 독립하면 둘이 열심히 일해 번듯한 가게를 열 수도 있을 거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8개월 정도 몰래 교제를 하다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네요. 그렇게 인생 초반의 고생을 끝내고 행복한 내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접근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더군요. 잘 나가는 이모의 양장점이 탐이 났던 겁니다. 이모 자식들은 아직 어렸고 실제 그 양장점에서 일하는 가족은 저와 제 여동생이니 크게 한몫 챙겨주거나 나중에 물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기 시작한 지 채 2년도 안 됐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은 제 잘못이 그렇게 컸던 걸까요? 결혼 후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서 저는 그랬니?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제는 내가 있으니 우리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반응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뭐라고? 그럼 그동안 돈은 얼마나 모았어? 설마 결혼할 때 해온 이깟 이불 조각이랑 전자제품 몇 개 사고 빈털터리가 된 거야?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도 한 직장에서 1년을 부대끼며 만났는데 정말 처음 보는 눈빛,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매너 있던 남편은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이모한테 말해서 독립할 자금 좀 빌려달라고 해. 안 되면 월급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든가. 다른 친척들은 외삼촌도 장사 크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돈 좀 빌려오라고.
저를 그저 돈 빌리는 창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한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6개월도 안 된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다시 일을 나가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애 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돌보겠다고 부탁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10개월쯤 되었을 때 아들을 들쳐업고 다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이모한테는 직장에 애를 데리고 나왔다고 구박을 받았고 남편과의 결혼을 질투하던 동료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꾸역꾸역 일을 했어요. 그나마 동생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우리는 또 부둥켜 안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동생도 저도 밀린 주문을 해결하느라 아이한테 시선을 못 둔 지 10분이나 되었을까. 가게에서 살림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났습니다. 섬뜩한 마음에 계단으로 달려가니 저희 아들이 계단 밑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굴러떨어졌는지 계단 주변에 놓여있던 화분들까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끔찍한 날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그날 정강이뼈가 골절됐고 이후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게 열이 내려가지 않더니 4일째 되는 날 간신히 열이 잡혔어요. 부러진 뼈도 다행히 잘 붙었고요. 문제는 아이가 3돌이 넘도록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모든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다 싶더니 결국 7살 무렵에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꼭 그 일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엄마로서의 죄책감이 떨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 진단을 받을 무렵 이모도 위암 투병 중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병을 얻으시다니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대로 양장점에서 일하던 직원들 모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이라도 이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부께서 양장점을 정리해버리셨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인계라도 할 줄 알았던 우리 모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모부가 그런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이모부께서 이모 발인이 끝나고 돌아오던 날 따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얘기 함부로 하고 싶지 않다만 산 사람도 얽힌 얘기라서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아. 너희 이모한테 그러면 못 쓴다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어디 내 말 듣는 사람이든. 지난 몇 년간은 한 집에 살아도 별거한 것처럼 살고 있었어. 우리 딸들이 눈치챌까봐 조용히 참고 살고 있었는데 너도 알고 있었지? 너희 이모 외도가 심했었다는 거. 죄송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모 양장점이 꽤 잘 되고부터는 만나는 사람도 부쩍 많아지시고 전형적인 한문 선생님이셨던 이모부께 답답함을 느끼던 이모가 종종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얘기를 동생이랑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모의 뒤를 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확히는 알 수 없었죠. 네가 뭘 죄송하냐. 애 키우며 너 살기도 빠듯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네 남편이 의심스러워서야. 사실 의심이 아니고 나는 확신한다. 나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죽기 직전까지도 그러고 있을 줄이야.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그런 느낌일까요? 정말 심장이 바위덩어리가 되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놀란 가슴을 붙잡고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당신 말이에요. 이모랑...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이럴 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뭔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확실히 증거를 잡고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떨리는 손조차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모랑 뭐가 아니야? 말을 똑바로 해. 당당한 남편의 대답에 오히려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모랑 당신이... 아니, 이모부가 아까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당신 이모부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건 그렇고 샵은 어떻게 할 거래? 당신 물려주신대? 아니, 정리하실 거래. 애들도 아직 학생이고 이모부는 이쪽 일 전혀 모르시니까. 뭐? 아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조카가 거기서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당연히 조카를 1순위로 생각해야지. 멀쩡하게 장사 잘 되는 샵을 왜 접어? 우리는 그 가게를 인수할 형편이 안 되잖아. 아니, 가족한테 그 돈을 다 받냐고. 당신 4년 동안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시다 4년 월급이 그 가게 넘겨받을 만큼이 돼? 그건 억지지. 그러니까 남이면 몰라도 가족인데 가족한테 그렇게 칼같이 굴면 되냔 말이야. 그건 퇴직금 잘 챙겨주시겠대. 그래? 얼마나 챙겨주신대? 글쎄, 아직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해주셨어. 이모부도 옛날에 월급 제대로 못 받은 거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챙겨주시겠대.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아, 나 진짜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그 마누라도 사람 단물 쪽쪽 빨아먹고는 아파서 돼질 때가 다 돼서도 주머니 꽁꽁 싸매고 있더니. 여보. 이모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모부가 당신 얘기를 했어. 당신 때문에라도 그 가게는 접을 거라고. 두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모랑 무슨 일 있었어? 뭐? 무슨 일? 있긴 뭐가 있어? 우리 이모 원래 몇 년 전부터 외도가 좀 심했어. 이모부도 그걸 알면서도 애들 때문에 참고 계셨고. 근데 당신 혹시 뭐? 당신 이모랑 내가 뭘 어쩌기라도 했냐고?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모인데. 미안해. 이모부가 충격이 크셨나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참, 그럼 어쩌냐?
당신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못 받고 일만 해대는데 샵에서 일하는 경숙이, 정미 걔들도 당신 이모 한눈 파는 사이에 알아서 자기 거 다 챙기는데 당신네 자매들만 멍청하게 일만 해. 그러니 어떡해? 나라도 나서야지. 아, 그 지독한 아줌마. 근데 결국은 그렇게 홀랑 가버리네.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제가 8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돈 밝히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왜 몰랐을까요? 제 아이의 아빠가 저런 사람이었다니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또 슬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2년 전부터 이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발병하고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지난 1년 동안 본인 표현대로 이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모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저희 남편과 만나면서도 한 푼도 남편을 위해 준비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모가 가시고 이모부가 미련 없이 가게를 정리하고 직원들이 다 떠날 때 저희 남편도 함께 떠났습니다. 서류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경숙이라는 재단사와 함께 말이죠. 내가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야. 이런 거지꼴로 저 바보 자식을 키우며 살 수는 없어.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했다고!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네, 저도 한순간도 그 남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모와 뒹굴던 남편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때 이모부는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퇴직금을 나눠주셨는데 저와 제 동생의 퇴직금은 차일피일 미루고 계셨습니다. 이모와 제 남편의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건가 싶으면서도 서운함과 막막함과 이 모든 상황에서 오는 피곤함에 싸울 힘도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이와 함께 살아남아야 했기에 또 싸워야 했지요.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쯤 후 저희를 피하시던 이모부께서 저희 자매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너희들 결혼할 때 신경을 더 썼어야 하는데 그런 남자들과 결혼하도록 방치한 죄가 크다. 뭘요? 저희 부모님도 어찌하지 않으신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이모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퇴직금만 미루고 있었던 건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우려했었기 때문이야. 연길이 네 남편 그렇게 떠난 건 말이다. 그때 네가 퇴직금을 네 손에 쥐고 있었다면 그걸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였다. 이모부는 저와 제 동생에게 퇴직금과 밀렸던 월급의 이자를 좀 더했다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돈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전남편과 이모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조차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모부 덕분에 저는 제 남편에게서 자립자금을 지켜낼 수 있었죠. 남편이 떠나기 직전까지 제 퇴직금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고 화를 냈었고 마지막 떠나는 날 진짜 대단한 부부네. 끝까지 자기 피부치들 돈은 떼먹겠다 이거지? 에이 더러운 인간들! 하면서 침을 뱉고 나갔었거든요.
남편이 우리가 살던 집에 보증금까지 털어가는 바람에 오갈 곳이 없어졌던 저와 아들은 동생네 문간방에 임시로 묵으며 제부에게 눈칫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모부께 받은 퇴직금으로 월세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고 재래상가 한 구석에 조그만 수선집을 하나 차릴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좀 더 규모 있게 꾸려보려고 했지만 저만큼이나 박복했던 동생은 시댁의 퇴직금을 거의 다 뜯겼고 어린애들을 둘이나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까지의 제 인생도 하루도 제대로 쉴 날 없는 피곤한 인생이었지만 그때부터의 제 인생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이를 악물었죠. 지금부터는 죽어라 벌어서 오직 내 아들과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빼앗기기만 했던 인생보다 훨씬 더 보람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8살 정도의 사고와 행동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외우거나 번호를 외우는 건 저보다 더 잘했고요. 야무지게는 못하지만 집에서 가게에서 청소도 곧잘 도와주고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어디서 맞고 다니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였죠. 제가 벌어야만 생활이 가능했고 늘 시간에 쫓기는 일이었기에 다른 엄마들처럼 여기저기 좋다는 수업에 데리고 다니며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특수반이 잘 되어 있어 최대한 차별을 덜 받는 환경의 학교를 골라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제가 하는 재봉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더라도 기술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성취하는 아들과 단둘이 사는 젊은 여자를 우습게 보고 수군대거나 괴롭히는 사람들 참 많더군요. 주변의 모든 남자들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 남자들의 부인들은 모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서 늙어서 제 젊음이나 외모가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견뎌내니 조금씩 제 처지를 안타까워해주고 저와 제 아들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생기더군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신뢰도 많이 쌓아서 단골도 꽤 많이 생기고 좋은 평판도 얻었어요. 그리고 8년 전 조금 무리를 해서 제가 없더라도 아들이 평생 쫓겨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원래 가게가 있던 자리 가까운 곳에 10평 남짓한 조그만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집보다 가게를 먼저 산 거죠. 돈 버는 터전이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가게 하나 내 이름으로 있다는 것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 대신 은행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사 다닐 걱정 없고 건물주인 눈치 볼 필요 없고 이대로 열심히만 살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사람 욕심에는 끝이 없나 봐요. 직장은 안정이 됐으니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면 제가 없어도 아들이 살고 일하는 데는 평생 걱정이 없지 않을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더군요. 가게 사느라 진 빚도 갚고 집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를 했나 봅니다. 제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곧 올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드려요.